중년, 장년, 노년으로 갈수록 불면, 식욕 저하가 흔하고 또 성기능에도 영향을 줘서 실제 성기능 자체도 떨어져서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어렵고 관계에서의 즐거움이나 흥미, 쾌락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욕구 자체도 떨어지게 되기도 하죠. 신체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나 이런 경향은 우울증은 가짜 질병이다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제 소아정신과 세부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청소년 우울증 왔을 때 부모님들이 진짜 많이 하는 얘기가 얘가 진짜 우울한 거 맞는지 모르겠다. 그냥 공부하기 싫어서 핑계대는 거 혹은 학교 가기 싫어서 핑계대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좀 많이 안타깝죠. 네, 그런 것들을 들을 때. 혹은 이제 또 뭐 이런 저희 유튜브 영상 같은 거를 찍을 때 막 댓글에 우울증은 예를 들면 뭐 일을 안 해서 열심히 일을 안 해서 생기는 거다, 운동을 안 해서 생기는 거다, 막 이렇게 적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다른 사람들을 너무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저는 인상을 좀 많이 받아요. 사람에게 다 각자의 상황과 힘든 부분이 있는데 단정을 하는 거죠. 나의 너무 이제 생각 안에서만 있어서 이렇게 하면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너무 이제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좀 많이 듭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울감은 존재하는 질환이고, 뭐 그게 생화학적, 그러니까 뭐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 같은 것들의 결핍, 불균형, 이런 것들도 연관이 있고, fMRI라고 하는 MRI에서 이제 글루코즈나 이제 대사 물질 같은 것들을 주고 뇌의 어떤 부분의 활성이나 활성 저하가 과다 활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가, 이런 연구들 같은 것들을 보면 우울증인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은 확연한 차이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실제 하는 그런 질병이고, 이 우울증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물론 쉽게 병원을 와야 된다는 의미에서 마음의 감기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병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굉장히 사실 좀 많이 어렵게 만드는 그런 병이어서 수치적으로도 우울증은 질병부담 연구가 있어요. 우울증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으로 인해서 병원비는 얼마나 들며 수입은 얼마나 깎아먹게 되며 치료하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게 되며 복지 비용은 얼마나 들게 되며 막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들이 있는데, 우울증이 단일 원인으로는 전 세계에서 질병부담이 1위인 가 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삶에 영향을 많이 주는 굉장히 힘든 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울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단순 우울감과 우울증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우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만한 상황들이 있죠. 내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 때문에 이게 내 탓인가? 내가 뭘 잘못했나? 혹은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울적해지는 기분이 들고 나 자신을 탓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런 기분이나 상태는 며칠 가지 않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다음 일상에 영향을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찜찜한 기분이나 울적한 기분을 좀 갖게 되지만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 친구랑 수다를 떨거나 직장 동료들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우울하다는 그런 일시적인 기분으로 인해서 뭐 잠도 못 자거나 밥도 못 먹거나 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활에서 진짜로 그러할 만한 일들도 있기도 해요. 예를 들면 내가 잘 직장 다니고 있었는데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내가 좀 미숙하다, 이래서 사장님한테 한 소리 듣거나 혹은 알바 더 이상 나오지 마, 이렇게 얘기를 듣는다거나,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요새 인터뷰를 보러 다니는데 인터뷰 자꾸 뭐 떨어졌다는 얘기만 나오고 이러면 안 우울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반려동물, 반려견 혹은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을 상실하게 됐을 때, 누군가랑 헤어졌을 때 슬프고 눈물 나는 건 인간으로서 당연한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병적인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냐면 정말 거의 하루 왼종일 우울하고 눈물 나고 굉장히 무기력하고요. 그런 기분인 상태로 적어도 2주 이상, 저는 적어도 한두 달 이상 정말 쭉 그런 상태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상태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제대로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잠도 못 자지, 누워만 있지, 방 정리도 안 되지, 직장도 못 나가지, 사람도 안 만나지, 뭐 예를 들면 식사도 못 하고 있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정말 생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
이런 것들은 우울증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사인은 뭐냐?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반려견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 그랬는데 이게 그냥 슬프다, 정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예를 들면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나도 따라서 죽고 싶다 정도 수준으로 죽고 싶다라는 자살사고 혹은 자살 시도를 한다면 이건 아주 중요한 우울증의 사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천적, 유전적으로 우울증이 잘 생기는 사람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면 흔히 이런 오해들이 많아요. 저 사람이 일을 안 해서 그래.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돈이 없어서 그래. 혹은 지금 내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그래. 내가 연인이랑 헤어졌기 때문에 그래. 이런 식으로 상황 때문에 내가 우울증이 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정신과적 증상이나 질환은 여러 가지 발병 요인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생물학적인 요인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여러 가지 신경전달 물질이 불균형한 상태 혹은 뇌의 특정 영역의 활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생물학적인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여기에 관여하는 게 유전적 혹은 선천적 요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족 중에 누군가 우울증이 있다면 다른 가족들도 정신과적 질환이나 증상을 갖게 될 확률이 수배 이상 높아지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유전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도 있고 환경적으로, 그러니까 가족 내의 어떤 갈등이나 역동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줘서 그런 영향을 주는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경로로 인해서 우울증에 좀 더 잘 걸리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다. 또 세로토닌 이라는 어떤 신경전달 물질의 수용체,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덜 발현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체가 10개가 있어야 되는데 남들보다 수용체가 5개로 적은 거죠. 그래서 세로토닌 분비가 돼도 세로토닌의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유전적으로 그런 취약성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아예 어떤 특정 유전적 질환이나 증후군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남들보다 인지 기능도 조금 더 낮고 우울증이나 혹은 다른 정신질환, 조울증 이런 것들에 취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천적으로 혹은 유전적으로 우울증을 잘 가지게 되는 그런 원인적인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 현재 상황에서 어떤 큰 스트레스나 생활의 큰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쉽게 말하면 방아쇠가 당겨지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으로 이렇게 발현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짜 우울증도 있다고 하는데 진짜 우울증과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가짜 우울증이라는 말이 의학적으로 존재하는 용어는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학교를 등교를 하지 못하는 중학생, 고등학생이 왔는데 알고 보니까 심한 우울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학업 스트레스도 심하고 또래 간의 관계도 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울증이 심하게 온 거죠. 근데 이제 부모님이 봤을 때 혹은 선생님이 봤을 때 아니 공부하라고 돈도 다 대주고 이렇게 환경이 좋은데 너가 어떻게 우울증에 걸릴 수 있냐,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이게 진짜 우울증 맞나요? 얘가 학교 가기 싫어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차 이득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2차 이득이라는 건 뭐냐면 질병을 통해서 부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얻게 되는 이득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군인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의무복무를 하고 있는데 어딘가 몸이 아프게 됐어요. 몸이 아프게 돼서 처음엔 아파서 병원을 다니게 되느라 훈련을 열애하고 빠지게 됐는데,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아픈 게 나쁘기만 한 건 아니구나, 좋은 점도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실 그 질병 행동이 반복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2차 이득으로 인해서 어떤 행동이 강화가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가짜 우울증이라고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죠. 또 예를 들면 자기가 우울해야만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무의식 중에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한 가정 안에서 부모님 아래 여러 자녀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예를 들면 막 5, 6 이런 집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아프거나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이가 이렇게 아프거나 우울증에 걸리면 그 부모님들이 걔한테 신경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아이들은 관심사에서 멀어져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좀 나아지는 것 같으면 다른 아이가 아프다고 하고, 얘가 또 나아지면 또 다른 아이가 아프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관심이나 애정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행동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의식적인 수준, 쉽게 말해서 일부러 그런 경우는 잘 없다. 거의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2차적인 경우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군대에서 정말 많이 들었던 말인데요. 꾀병도 병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꾀병이라고 보이는 그 사실 모습도 정말 건강한데 그런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무언가 심리적으로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을 좀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울증이 신체적인 증상으로도 나타나나요?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울증은 단순히 우울하다는 기분에서 끝나는 정도는 아닙니다. 이게 전신적으로, 온몸에, 신체적으로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불면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에 들기가 어렵다, 중간에 여러 번 깬다, 일어나야 될 시간보다 한참 더 일찍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수면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고 잠을 잘 못 자서 다음날도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불면증, 대표적으로 식욕저하가 있습니다. 이 식욕저하 때문에 밥을 먹고 싶은 생각이 잘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의 정말 죽지 않을 만큼 수준으로 하루에 한 끼, 이틀에 한 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밥 잘 안 먹고, 그래서 실제로 체중도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암인 줄 알고 그냥 병원에 찾았는데 알고 보니 검진했는데 깨끗하고 문제가 없는데 아무래도 뭔가 정신건강의학과를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고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과수면, 과식욕 혹은 폭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젊은 20대, 10대의 경우에 더욱더 그런데요. 아무래도 10대, 20대는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좀 쌩쌩하죠. 그래서 노인 우울증은 노인으로 갈수록, 중년, 장년, 노년으로 갈수록 불면, 식욕저하가 흔하고, 청소년이나 젊은 성인은 폭식을 하거나 잠을 너무 오래, 막 하루에 13시간, 14시간, 15시간 이렇게 자도 항상 피곤하고 졸리고 뭘 못하겠다, 무기력하다,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성기능에도 영향을 줘서 성욕도 굉장히 떨어지고, 혹은 실제 성 기능 자체도 떨어져서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어렵고, 관계에서의 즐거움이나 흥미, 쾌락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그런 욕구 자체도 떨어지게 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신체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나 이런 경향은 자신의 감정이나 스트레스를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잘 나타나는데요. 가슴이 답답하다,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 어디가 아픈 것 같다, 머리가 아프다, 뭔가 어디에 머릿속에 안기가 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불특정한,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특정 질병이 의심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 갖고 있을 법한 그냥 자잘자잘한 신체적인 불편감, 통증,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은 우울하다고 생각하거나 불안하다고 생각을 잘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나중에 병원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진료와 검사를 통해서 보니까 알고 보니 우울증이었다,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사람마다 우울증이 사실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는데, 대표적인 생각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인지3제라고 하는데요. 코그니티브 트라이아드라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나의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나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나는 무얼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나 자신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이죠. 나의 과거에 대해서, 내 과거는 너무나 불행했고, 모든 것이 다 불운했고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미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나는 도무지 내 미래가 보이지가 않아, 나아질 것 같지가 않아, 어떻게 해도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 이 생각이 꽉 차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무얼 할 의욕이나 의지도 생기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뭘 해도 안 될 것 같거든요. 여기를 어떻게 해도 이 늪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눌러앉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울증이 좋아지면 정말 귀신같이 이런 생각들이 줄어들거나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좀 더 균형 잡힌 생각으로 바뀌게 되죠. 나 이런 것들은 좀 약점이긴 한데 이런 점에서는 내가 강점이 있으니까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간간히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 사람들 덕분에 이런 사람들을 옛날에 만났으니까 미래에도 뭔가 또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그런 멘토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고, 그래서 뭔가를 시도하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더 가벼워질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치료를 통해서 조금씩 변화되는 게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우울증에 걸린 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 포기하거나 주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내가 지금 우울증에 걸린 것이지 내가 우울증 그 자체인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과거에 나는 힘들었던 상황에서도 무언가를 꾸준히 성취하거나 이겨냈던 그런 사실 과거들, 괜찮은 과거들이 나에게 있었고, 지금 나에게도 어떻게 보면 극복할 수 있는 내 내적인 어떤 장점들을 갖고 있고, 미래는 어찌 될지 모르지만 좋을 가능성도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우울증에 걸리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고 뭘 해도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괴롭고, 그런 생각의 끝에는 이런 삶을 끝내야 되겠다, 더 이상 지속할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분들에게 정말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건 지나가는 겁니다. 일시적인 것이고 좋아집니다. 물론 모든 상황들이 다 내 마음대로 되거나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큰 바위가 있다고 했을 때 그 큰 바위를 처음에 움직이는 건 굉장히 큰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일단 굴러가기 시작하면 굴리는 것은 굉장히 그것보다는 훨씬 쉬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이 어렵고 시작이 어렵지, 하게 되면 하게 될 수 있는 힘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셔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조금 더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나에게 맞는 치료 혹은 내가 지금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해보시다 보면 그 상황에서 분명히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그리고 소아정신과 전문의로서 서울에서 클리닉도 운영하고 있고, 저희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쿠크닥스라는 채널이고, 저희가 주로 다루는 건 이런 사람들의 심리 혹은 마음, 그리고 그걸 어떻게 좀 해결하거나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또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많이 지식을 얻고 자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자기의 행복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채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고 궁금하신 게 더 있다면 저희 채널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좀 얻으실 수 있으니까 꼭 방문하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